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9월 21일입니다. 전국 9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이번 주에 개인택시 시세 변화가 좀 있나요? 시세 변화가 거의없고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울산 지역만 100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전주와 동일하게 1억 1,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1억 200만 원, 대구는 6,700만 원, 인천은 1억 2,300만 원, 광주는 1억 5천만 원, 대전은 1억 2,800만 원, 울산은 1억 400만 원, 전주 대비 1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세종시는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2억 1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울산이 100만 원 올랐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매수자들이 꾸준히 늘고 매도 물량이 소폭 딸리기 때문에 소폭 오른 거지 큰 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네. 예. 인천은 예전부터 큰 변화가 없잖아요 지금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천 같은 경우는 양도자,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 양수자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명절을 관둔 얼마 안 둔 관계로 양도자, 파는 사람이 좀 적기 때문에 매물이 좀 귀한 편이에요. 네. 예. 그래도 뭐 시세 변화 없이 이렇게 쭉 간다는 게 조금 신기하긴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천 같은 경우는 명절 전까지는 이 시세를 그대로 유지할 것 같아요. 네. 예. 대표님, 서울은 조금 변동이 있다가 최근에 이제 안정세를 찾았잖아요. 요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은 조합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약간 출렁했는데요.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는 아무래도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추석 전까지는 큰 틀의 변함이 없어요. 이게 왜 추석 전에는 매물들이 거의 안 나오죠. 사는 사람도 좀 선택을 좀 신중히 하고 추석 명절을 새로 오게 되면은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자녀분들이 와서 아버지 이제 추석 명절 세고 나서 이제 그만 접으시죠 해서 파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네. 그리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명절 끝나면 사야지 해가지고 미루는 분들도 좀 있고. 네. 예. 그러면 추석이 끝나면 시세가 어떻게 좀 변동이 될 것 같습니까? 추석이 끝나면은 소폭 상승으로 돌아설 거예요. 찬바람도 불고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소폭 상승으로 돌아가리라 봐요. 예.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이 있어요? 예, 이분은 서울에 사시는 분 두 분이 오셔가지고 두 분 다 계약을 하셨는데 한 분은 면허권만 사가지고 그랜저 신차로 주문해가지고 계약이 들어간 상태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신데 여러 채널을 많이 비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개인 택시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까지 잘 마무리하셨고 또 한 분은 차까지 붙은 차를 원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은 딱 지정을 해가지고 소나타로 해가지고 2, 3년 된 거를 찾으셔가지고 저희가 소나타 2022년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제 저녁 8시 가까이 오셔가지고 일 끝나고 오셔가지고 조율을 해가지고 화요일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계약금 500만 원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화요일날 와서 정식 계약서를 쓰고 진행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예. 대표님, 개인 택시 번호판하고 차를 같이 구입하는 거하고 개인 택시 번호판하고 차를 따로따로 구입하는 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금전적인 문제도 좀 있는데요. 개인 택시 새 차를 구입하게 되면 일단 할부금이 좀 많이 나가니까 그 부담을 줄이고 신규자, 초보자들이 진입했을 때 너무나 새 차를 가지고 진입하게 되면 좀 부담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기존에 차 2, 3년 탈 수 있는 차량을 선택하시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도 많이 좀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새 차로 가시는 확률이 좀 더 많으세요. 예. 대표님은 그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떤 걸 주로 추천하세요? 재력이 좀 되신다면 면허권만 사서 새 차로 가는 게 훨씬 이익이죠. 네. 예.
중고차 타가지고 뭐 경험 쌓는다 하지만은 개인 택시는 그렇게 크게 다 별다른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새 차를 사가지고 처음부터 본인이 길들이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봐요. 예. 대표님,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 서비스의 위기와 혁신 방안 보고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택시 감차 방식의 핵심은 뭐예요? 한국은행 25년 자율주행 택시 보고서를 보면요. 자율주행 택시 도입에 앞서가지고 구조 개혁을 하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 총량제 완화를 해가지고 개인 택시, 법인 택시 수량을 줄이고 자율주행 택시로 전환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러면 그 손실률을 개인 택시 사신 분들한테 떠넘기는 게 꼴 결과가 된다고요. 이런 감차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현실성에 맞게 지자체에 신고한 현 시세를 그대로 보존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총량제 완화해서 자율주행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은 시세에 맞게 책정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사회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매면허를 소각하고 적정 금액을 보상하라고 그러는데, 적정 금액을 제대로 평가해가지고 보상을 해줘야지. 지금 개인 택시를 매매하게 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관할 구청에 실소유, 실매매 가격을 기재를 한다고요. 쉽게 말해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1억 2,300에 우리가 판매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을 그대로 기재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 기재한 그 금액만큼은 보상을 해주는 게 맞는 거지,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죠. 예. 면허 매입 기금은 어떻게 조성되나요? 면허 사회적 기금을 조성한다는데, 사회적 기금은 어떤 방식으로 조성을 하냐, 이것도 문제는 거지. 막연히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면허 매입을 해서 소각시킨단다, 적정 보상금을 지원한다는 것, 이건 말로는 쉬운데 실질적으로 실무에 들어가서는 이게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죠. 예. 보고서 보면 이 기금을 택시 요금에서 일정 부분을 떼서 기금을 조성한다, 이런 방안도 제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성이 없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총량제를 완화를 시켜가지고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 수를 줄여가지고 자율주행 택시로 전환한다면은, 그러면 기존에 있는 택시 하시는 분들 이걸 팔아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보완책을 만들어 놓고 자율주행 택시도 시작되는 게 맞는 거지, 기존에 있는 직업 자체를 없애고 자율주행 택시가 나와서 그걸 대신한다는 거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사회적인 거는 언제나 양면이 있잖아요. 좋은 면도 있지만은 나쁜 면도 많을 때, 이해 득실을 따졌을 때는 더 실질적으로 손익 쪽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죠. 예.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려 그러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어느 정도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지금 자율주행 택시가 나와가지고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나 법인 택시에 생계 지장을 준다면 몰라도, 지금 길이 좀 많이 남은 상황이에요. 자율주행 택시가 완전히 개발돼가지고 추후에 일어날 문제를 너무나 앞당겨가지고 비현실에 맞게, 현실에 맞지도 않는 의견을 제시하고 툭툭 던지는 거는 이건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한국은행 보고서라는 것도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내다보고 제시를 해야 되는 거지, 한국은행에서 택시 산업에 대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연구를 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지역별로 감차를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별로 감차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인구수가 계속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도시 택시 대수 비례해가지고 택시 대수가 많으면은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많이 내준 만큼 그 지역에서 책임을 지고 매입해서 감차를 해서 그 지역에서 해결할 문제지, 이걸 이슈화 시켜갖고 대한민국 전체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보고서 내용 전체를 보니까 중국과 호주 사례 이런 것도 언뜻 생각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학적인 부분 수치들을 조합해서 보고서를 만든 것 같아요. 현실은 좀 아닌 것도 있고요. 지금 택시는 법인 택시나 개인 택시나 총량제로 인해서 정해진 대수에서밖에 지금 현 시세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지금 신도시가 들어서도 좀 더 증차를 또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면은 감차 얘기 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신도시 들어서서 인구가 유입돼 있다고 해서 지금 증차해 주는 도시도 있는데 이거 나중에 또 어떻게 감찰할 거냐고요. 이게 완전 이건 탁상공론이에요. 지금 총량제로 해서 자율주행 택시가 된다면은 지금 현업에 계시는 개인 택시님들 쉽게 말해서 자율주행 택시 한 대에 기사분들한테 지분을 줘가지고 개인 택시 세 대를 처분해서 자율주행 택시 한 대를 준다면 세 분이 공동적으로 나눠가지고 이익을 분배한다면 그건 또 맞을지도 몰라요. 자율주행 택시가 24시간 나가서 돌아다니면은 기사분 세 분이 이러는 목 이상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은 한 대 가지고 세 대를 감찰해서 똑같이 공동에 나눠준다면은 똑같이 어느 정도 비례성이 맞지만은 지금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인원을 줄였을 때 바로 내보내지 않잖아요. 급여 2년, 3년 차를 더 줘가지고 내보내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개인 택시 현업에 계시는 분들 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이럴 수 있는 날짜까지 계산해서 어느 정도 소급 적용해서 3년치를 준다든가 4년치를 더 얹어서 줘도 맞지 않는 형편인데 이거는 진짜 맞지 않는 법이에요. 예. 제가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개인 택시 조합에서 개인 택시 기사님들의 차를 가지고 일정 부분 운영을 하고 그 수익금은 그냥 개인 택시 그 기사분들한테 주면 그러면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이 방식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조합에서 개인 택시를 그대로 다 소각을 시키고 자율주행 택시로 전환한다면은 기존에 현업에 계셨던 기사님들한테 지분을 줘야 되는 그렇죠. 거죠. 지분을 줘야 사업 면허권을 그 기사분님들 사업 면허권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프로테지 해가지고 차 한 대에서 남는 거에서 n분의 1을 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다면 그건 또 맞는 구조가 되지만은 지금 어느 기업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기업 직원들이 정년퇴직 전에 미리 회사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정리했을 때는 보통 3년 4년 월급을 소급해서 더 얹혀서 주어가지고 내보내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기존에 일 잘하시는 분들 현실에서 주지도 않고 이걸 소각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에 이제 택시 도입이 되면 기존 법인 택시 기사님들과 개인 택시 기사님들한테는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택시 관련 정비라든지 점검 분야 이런 쪽으로 일자리가 좀 생길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그 인원이 다 거기에 취업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일자리가 넓지를 않잖아요. 지금은 개인이 1인 1사업자로서 현업에 잘 계시는데 그거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를 다 없애버렸다고 봐요. 없애가지고 자율주행 택시로 100% 갔을 때 거기에 현업에 종사했던 분, 가족분이나 현업에 계신 분까지 수를 곱해놓는 그 인원이 어마어마한데 이분들이 재취업해서 어디로 갈 거냐고요. 그리고 그 개인 택시 파는 돈으로 이분들이 창업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몇 개나 될 수 있겠냐고요. 재취업 훈련 시킨다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 인원을 다 수용을 못 한다는 얘기죠. 예. 감차 방식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와 업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정부나 업계에서나 한꺼번에 자율주행 택시가 확 쏟아지는 게 아니고 시간차를 줘서 체계적으로 1년에 몇 회씩 감차를 해서 체계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이 감차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현실에도 맞지 않게 훅하니 들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보고서 해갖고 자율주행 택시 도입에 대해서 미리 앞당겨가지고 현업에 계시는 우리 기사님들한테 걱정을 끼치고 이걸 정부에서 앞을 못 내다보고 무제한으로 공급했던 택시에 대한 잘못된 거를 우리 기사님들한테 떠넘기는 꼴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좀 두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실에 맞게. 예. 저는 다른 방식의 그 감차를 생각했는데요.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 개인 택시 조합을 통해서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개인 택시를 갖다가 주고 그 수익금을 택시 기사님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법인도 마찬가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택시 대수가 이제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택시가 너무 포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총량제니까 자율주행 택시가 들어오는 만큼 기존의 택시를 없애야 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현업에 계신 분들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선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 거지 한국은행에서 일률적으로 이런 걸 발표해서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개인 택시 총량제를 완화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조합이나 법인 택시 쪽 이렇게 해서 그 번호판 안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총량제를 완화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 택시가 나와가지고 바로 우리 사회에 적용되는 단계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대가 시험 운행 중에 있는데 자율주행 택시가 들어와서 했을 때 그 금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평가된 것도 없잖아요.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면 택시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고 그 사업 면허권 주체를 누가 가질 건지 어느 모빌리티에서 갖고 이걸 운행하고 기존에 있는 택시에 그만큼 보상을 해준다든가 뭔가 획기적인 난도 나오지 않은 데서 한국은행에서 너무 섣부르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시는데 너무나 앞당겨가지고 이런 걸 터뜨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체계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서로 조율을 해서 이런 걸 발표해야지 일방적으로 후건이 들은 것 같아요. 네. 예.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보고서를 들으시고 좀 불안해하시는 개인 택시 기사님들에게 조언 좀 부탁합니다. 지금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나 총량제예요. 총량제에서 그 사업 면허권을 가지고 들어온다면은 기존의 사업 면허권은 우리 개인 택시 기사님이나 법인 운수업자에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더라도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를 일정 금액 그 이상의 보상을 해주고 들어오는 게 맞다고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공유되고 발표된 게 없으니까 조금은 좀 지켜보시고 다시 결과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이거는 아직 시행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25년 9월 21일입니다. 울산이 100만 원 정도 올랐고 나머지 도시들은 그냥 현 상태를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은행 보고서 때문에 조금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 한국은행 보고서도 보니까 기존 그 자율주행차 관련 보고서 내용과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통계 수치라든지 이런 걸 좀 넣고 그다음에 택시 기사님들한테 손해 가지 않도록 뭐 기금 조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은 가지시되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걱정하는 시간에 열심히 택시 운행하셔서 조금 수입을 올리는 게 낫겠다 생각합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